미국 모더나와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공급 시작 시점도 2분기로 앞당겼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구매 계약을 마치면 우리나라는 백신 5,600만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고 3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결정 이유와 지급 시기 등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출연해 직접 설명합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오늘 230여 명 추가돼 7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데 감기약만 처방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허술했던 방역 조치가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역이 영하 15도,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연초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30cm의 폭설도 예보됐습니다. 아이가 있는 주거빈곤 가구가 57만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주거 지원 대책은 치솟는 집값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만 따지는 등의 획일적 지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는 백신 소식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안도 확정됐습니다. 현금으로 준다는 이 재난지원금 궁금한 점은 잠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꼼꼼하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오늘 9시 뉴스는 먼저 모더나의 백신 2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와 통화해서 계약 물량을 2배로 늘렸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계약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5,6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먼저 손은혜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도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입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젯밤 모더나 CEO와 화상 전화를 했고 백신 추가 공급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분량은 2천만 명분, 당초 정부가 모더나로부터 확보하겠다고 한 분량의 2배입니다. 현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3곳과 각각 1,000만 명에 얀센 600만 명 등 모두 3,600만 명분. 여기에 모더나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모두 5,600만 명분이 확보됩니다. 연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국내 공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모더나와 백신 물질 개발과 임상 실험 등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제약사와도 백신을 더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들여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결정권은 질병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백신 늑장 확보라는 비판에 대응하면서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백신 확보 노력을 주문하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 모더나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우수한 예방 효과를 보였고 영하 70도 아래로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의 백신보다 유통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범주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mRNA 방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돌기 단백질을 통해 세포와 결합하면서 감염이 시작되는데 mRNA는 인체 스스로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 부분만 만들도록 하는 이른바 설계도를 담고 있습니다. mRNA가 인체 세포에 들어가 설계도대로 바이러스 돌기 단백질을 만들면 이에 대항해 중화항체가 형성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모더나 백신은 특히 임상시험에서 94%의 예방 효과를 보여 95%인 화이자와 함께 우수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또 한 달간 냉장 보관이 가능해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에 비해 유통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도입 시기가 2분기로 앞당겨진 데다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방역 당국의 3분기 내 집단 면역 목표엔 일단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물론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공급이 실무 차원에서 협의할 때는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영상통화를 통해서 2분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단기간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기술 이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경험이 없는 데다 원료 생산과 시설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장비를 만드는 기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원료에 대한 특허, 그거에 대한 생산 노하우를 또 갖고 와야 되니까. 한편 식약처는 이상 임상 시험을 마친 국내 첫 항체 치료제가 품목 허가를 신청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40일 이내로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2월 초 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승인되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네, 정부가 9조 원이 넘는 3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먼저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을 못한 지 20일이 지난 한 헬스장. 이달 매출은 없는데 임차료와 전기료 같은 비용만 1,000만 원이 나가고 회원권 환불 요청도 빗발칩니다. 한 해 동안에 마이너스로 저희는 지금 버텨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스장처럼 영업이 아예 금지된 집합 금지 업종은 이번에 가장 많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에 입점한 업체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 원을, 영업시간이 제한된 식당과 카페 등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겐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일감이 줄어든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도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 택시기사에겐 처음으로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내년 1월 11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 지원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 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선 지원 자체는 고맙지만 1년 가까이 쌓인 피해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봤자 월세 내지도 못합니다. 전기세 내지도 못하고요. 3단계를 가든 즉각적으로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게 돼야지. 방역 강화와 고용 안정 등을 포함해 이번 피해 지원에 드는 예산은 모두 9조 3천억 원. 내년도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이 동원돼 나라 빚은 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네, 그럼 이번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처음 도입됐고 임차료라는 말이 처음 쓰였습니다. 네. 이 현금 지급 결정한 이유 따로 있을까요? 예, 지난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제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방역이 좀 단계가 상향 조정되고 또 매출감이 우려되면서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단순히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기화되면서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의 부담도 좀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좀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도 하고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확대를 했고요. 또 사회보험료라든가 또는 뭐 전기가스료에 대해서는 감면 유예 조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 임차료 내는 데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어디에다 다 쓸 수 있고요. 네. 다만 이번에 금지업종의 경우 300만 원,
또 제한업종에는 200만 원을 드릴 때 아마 그렇게 올려드린 이후에 임차료 부담이 가장 크게 다가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임차료 쓰실 수도 있고 인건비에 쓰실 수도 있고 또 재료 구입비에 쓰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 소상공인 받으신 분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지만 가난한 저희는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임차료에 많이 충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1, 2차 때도 그랬지만 이 기준을 두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점포를 임차한 분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자기 가게를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이럴 바에야 그럼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일 때는 전 국민에게 한번 드렸었죠. 그때 14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선별적으로 피해가 간 소상공인 중심으로 약 3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아주 넓은 범위에 얇게 지원할 것인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정말 피해를 극심하게 겪는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할 것인지 뭐 정부도 당연히 고민이 있었고요. 저는 2차 지원금처럼 이번에는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계층에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선별 지원으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한테 드리면 그 말씀하신 피해 계층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뭐 누구는 빠졌다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요. 또 소비 증대 효과도 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떤 제약성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원의 제약성이라든가 지원 효과성 이런 것들을 같이 대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일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드리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상당 부분 의도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집중적으로 주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 진작보다는 피해에 대한 어떤 집중 지원,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 그 피해를 구제해주는 측면에서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3차 확산까지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그 어떤 계층보다도 집중됐다고 봅니다. 사실 소상공인들하고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피해가 갔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지원 효과도 있고 재원의 제약성을 감안한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급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건데 그럼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2차 때도 좀 늦게 받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예, 뭐 저희는 2차 때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고 1월 5일 날 예비비 결정이 이루어지면 당장 1월 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서 설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90%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저는 설 전까지 90%가 지원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속도는 그렇고 언급하셨듯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 잘 따르고 있는데 1년 가까이 지금 피해가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연말에 손해가 많은데 그러면 전기료, 보험료도 아예 감면해주지 왜 유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번에 9조 3천억 규모의 지원 결정을 하면서요. 현금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는 이 전기가스료라든가 사회보험료처럼 감면 내지는 유예를 해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 같이 세 가지가 다 동원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스료라든가 사회보험료를 완전히 감면해 준 것도 뭐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책 수단을 선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에 의한 직접 지원과 융자 지원과 유예 지원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을 해서 이번에는 올해 쭉 해왔던 대로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료를 3개월간 더 유예해드리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 아예 감면해주긴 좀 돈이 모자른 건가요? 그러면? 감면에 대해서는 이제 감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용보험이라든가 또는 이 산재보험 또는 국민연금 같은 데서 감면에 따른 또 후유증도 있어서 저는 그런 재원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지원이 있다면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도 같이 정책 수단으로 강구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상금까지 다 턴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추가로 또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현금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제 목적 예비비 3조 원을 다행히 확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부가 발표한 총 규모가 9조 3천억인데요. 목적 예비비는 4조 8천억을 저희가 동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확보된 것이 3조 정도였지만은 목적 예비도 추가적으로 보태서 4조 8천억을 지원을 했는데요. 네. 다행히 올해 목적 예비비를 7조 원, 일반 예비비를 1조 6천억 해서 예비비를 8조 6천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4조 8천억을 이번에 지출한 것이지만 나머지 재원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올해 예비비를 3조 4천억, 본 예산의 3조 4천억을 확보한 거에 비하면은 8조 6천억 정도를 내년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쓰고도 저는 당분간은 충분히 그런 비상 소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원을 저축해놓고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46명 늘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랐었는데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꺼번에 230여 명이 추가 확진된 영향이 컸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자 중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만성 질환을 가진 수용자였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옮겨진 수용자 가운데 1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새 40명이 숨져 국내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도 33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사망자와 중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선 2주간 1,400여 명의 숨은 감염자를 찾아냈는데요. 1월 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전파자를 빨리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가 관리하는 수용시설에서 대규모로 집단 발병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는데요. KBS 취재진이 최근까지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니 구치소 측의 방역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A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도와 수용자들의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인후통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에게 구치소 측이 감기약만 처방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일부 진단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료과에다 그 부분을 보고를 하고 그랬더니 제 감기약을 다 처방을 해줬어요. 인후통은 대표적인 코로나19 의심 증상인데 구치소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 먼저 다 추가로 더 검사해서 또 격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저희 담당 교도관이 알지. 그러나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아무도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있다. 같은 날 출소한 B씨는 구치소에서 배식을 도우면서 감염 우려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신입 수용자 격리 공간에서 직접 배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썼던 식판을 제가 손으로 만져야 되고 같이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서로 뭐 잡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은 있죠. KF 마스크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12월 이후에야 일주일에 한 장씩 지급됐다고 합니다. 거기 대부분 수용자들이 아마 마스크를 전부 다 썼어요. 실가하면 줬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뭐 덴탈 마스크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네, 덴탈 마스크 지급된 적이 없어요. 수용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다한 마스크. 교도관으로 끼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늘 동부구치소에선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 수용, 편지 외부 발송 금지 등의 글로 자신들의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인후통 증상자에 대한 감기약 투약은 코로나가 감기 증상이다 보니 증상 완화를 위해 처방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필수 인력의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연일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의 간호사와 경북도청 방역 담당 공무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대구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9명으로 나흘 연속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2명은 대구의료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입니다.
확진자 90명이 입원 중인 대구의료원에서 확진자를 돌보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호사의 경우 경북도청 감염병관리과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남편도 확진됐습니다. 두 사람 감염이 가족 간 감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의하는 과정이라든지 남편도 확진됐으니까 가족으로부터 감염됐는지 가족이 먼저인지 간호사가 먼저인지. 의료진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대구의료원 응급실이 어제부터 폐쇄됐고 함께 일하던 간호사 등 9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경북도청에서도 코로나19 전담부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업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접 접촉한 감염병 관리과 직원 13명은 자가격리돼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 소속 5개 부서에선 직원의 30%가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화상으로 하고 카톡 전화로 육학조사, 정상 배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에서 플랜 B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전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지난 21일까지 모두 306명. 필수 의료 인력의 확진도 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진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입원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무단 이탈했다 2시간 만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3차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확진자 관리에도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입원 중이던 80대 확진자가 혼자 의료원에서 나왔습니다. 음압병실에서 나와 방화 셔터의 틈새를 통과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의료원을 빠져나와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 확진자는 택시기사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목적지를 제대로 대지 못했습니다. 횡설수설해서 치매기가 있구나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내려드리기가 뭐해서 바로 이제 경찰서로 데려간 거죠. 확진자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을 거쳐 여성청소년과로 안내됐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과 연락한 이후 민원인이 속초의료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방역당국에 연락해 이 확진자를 구급차에 태워 이탈 2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접촉한 택시기사와 경찰관 등 11명은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가 들어가고 밀접 접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음성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제 따로 공과 3일을 추가를 했어요. 속초의료원 측은 확진자 30명을 간호사 5명이 돌보는 상황에서 환자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치매나 와상 환자 등은 특수병동으로 분리해서 입원 조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환자 분리 없이 배정받아 치료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단 이탈 사건은 최근 급증한 확진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 공공병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연말까지 2천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원래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증상이 심각한 입원 환자 수는 한 달 가까이 10만 명을 넘기고 사망자 수도 1,000명에 1명꼴로 늘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백신 접종 장소. 백신을 맞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의료진과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오는 순서대로 맞게 했더니 벌어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배포된 백신은 미국 시간 28일 오전 기준으로 1,150만 회분. 그런데 접종받은 사람은 212만 명에 불과합니다. Well, the pace is slower than what was stated. That's probably unrealistic at this point. 올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천만 명 접종이란 목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 언론들은 모든 백신에 대해 이틀간 품질 검사를 받게 한 식품의약국 FDA의 조치를 접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초저온 냉동시설 등 백신을 보관할 장소나 설비를 지역별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과 요양원 시설에 없는 초기 접종 대상자들의 수요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미 보건당국은 실제 백신 맞은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o the 2 million number is probably an underestimate. 보건당국의 초고속 작전팀은 2천만 회분의 백신 운송 목표를 내년 첫째 주까지로 수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미국인 1,000명 가운데 1명, 입원 환자 수는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습니다. 감염력이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데 지금까지 이 변이 바이러스는 최소 24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영국에서 어제 하루 41,300여 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건 처음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최고치입니다. 영국의 확진자 수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The added effect of the variant virus building up our R number and making things so much harder than we expected. 병원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는 2만 1,000여 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병원도 나왔습니다. And you feel terrible when you have a sense of helplessness when you can't offload an ambulance because your emergency department is full.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변이인 남아공말과 나이지리아발을 더하면 최소 24개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변이를 발견하고 대처하려면 전 세계가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nly if countries are looking and testing effectively will you be able to pick up variants and adjust strategies to cope.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코로나19 종식에 희망을 준 영국.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악재를 만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서운 세밑 한파가 찾아온다는데요.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역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서해안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서울에 오후 들어 눈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아침과는 확연히 달라진 날씨에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밉니다. 밤사이 눈은 대부분 그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은 영하 17도, 서울도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매서운 세밑 한파는 연초까지 열흘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을 맴돌고 한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파의 시작은 북극입니다. 북극해의 고온 현상으로 러시아 우랄 산맥 부근에 거대한 고기압이 만들어졌는데 이 고기압 주변의 시계 방향 바람을 타고 북극과 시베리아에 쌓인 냉기가 한반도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동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추위에 노출된 시설에서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한파와 함께 섬 지역과 서해안에는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강한 찬 공기가 해상에 눈구름대를 만들어내겠는데요. 찬 공기가 유입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라 서부는 최고 30cm 이상,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는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고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주거 빈곤 아동들의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이 아동들이 왜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입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방 2개짜리 준수네 집. 4인 가족 최저 주거 기준인 43제곱미터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에서 엄마와 초등학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는 42만 원입니다.
엄마는 지난해 당뇨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마저 줄어 월세를 제때 못 냅니다. 애들이 학교를 3번 가느냐 1번 가느냐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계속 틀려지니까 밀려있는 공과금 체납을 해결하면 방세가 해결이 안 되고. 지윤이네는 방 하나짜리 집에서 무려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자거든요, 6명이. 애들끼리 막 겹겹이 쌓여 올려갈 때도 있고요. 중간중간 잘 때 아이들을 들고 옮기는 경우에도 있고. 하지만 지윤이네와 준수네 모두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준수네는 엄마의 근로 능력이 인정되고 지윤이네는 친척에게 돈을 빌린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인데 모두 기초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윤이네는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으면서 자부담금 6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아 겨우 이 돈을 마련하고 나서야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지윤이네는 못 받은 겁니다. 이처럼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지원을 사실상 못 받으면서도 월소득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중위소득 60%에 못 미치는 가구는 42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전문가들은 가구당 소득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적용해서는 주거빈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아동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서 그 가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자녀가 2명 이상인 주거빈곤 가정에 임대주택 1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는 57만 가구나 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아동들이 충분히 자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부 정책이 현실에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조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낡은 빌라 4층인 중학생 영순의 집. 집안에는 살림살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선반과 서랍장마다 아이들 물건으로 꽉 찼습니다. 영순의 집은 45제곱미터 넓이의 방은 2개. 이곳에서 중고등학생 삼형제와 할머니가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셋이 자거든요. 큰 손자는 저 작은 방에서. 삼형제가 커가면서 거주 여건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이제 애들이 커 나가니까는 이제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애들이 또 각각 또 방을 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더 좁아 보이는 거죠, 집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진 돈은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순회 같은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지금 살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자녀 성별이 다른 가정에 방 3개짜리 집을 우선 배정해 삼형제인 영순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짓는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면적이 40제곱미터로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도 좁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이자에 보증금을 지원받는 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세자녀 가정은 지난해보다 5천만 원 더 많은 1억 4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으로 영순회는 실제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지금 살고 있는 곳 반경 1km 이내를 대상으로 직접 알아봤습니다. 부담 가능한 보증금을 얘기하니 단지야 방 3개. 그러네, 안 되는 곳만 있네요. 지금은 4층인데 지하로 내려가야 하거나 아무튼간에 2억 미만으로 방수가 계약된 적이 없어요. 방이 오히려 1개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늘렸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만약에 학교 졸업했으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은 없는데 애들이 학교가 여기니까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정부 지원만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좁은 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단칸방에 있는 아동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방 안에서 4인 이상이 살다 보니까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관찰되는 상황이어서요. 나만의 공간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아동 주거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좁고 열악한 집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실태를 이틀 연속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은 어떤 공간일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그려보게 하고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하트. 집에 이렇게 하트 무늬가 있었으면 좋겠어? 거실 바닥이 무너져 내린 집에서 5살 아이는 꽃과 사랑이 가득한 집을 꿈꿉니다. 잠을 자다 벌레에 물려 청력을 잃은 형. 동생이 원하는 건 몸이 불편한 형이 살기 좋은 집입니다. 벌레가 없고 그리고 계단이 없는 거죠. 계단이 있으면 형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드니까. 화장실은 집 밖에 있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은 먼 나라 얘기입니다.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냥 손이 시린 그런 손이 더러운 것 같아요. 2층 집을 그린 것이고요. 집은 따뜻하고 편안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건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집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왔죠. 이제는 한계에 부닥쳐 일상으로의 복귀가 간절한 사람들을 김혜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매주 방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객석은 텅 비었습니다.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공연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지고 1월 달에도 준비되었던 공연들이 지금 취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을 해도 좌석 간 거리두기를 지키다 보니 받을 수 있는 관객 수는 절반도 안 됩니다. 지원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바람입니다. 3개씩 묶으면 몇 묶음이 돼요? 14년간 학원을 운영해온 김희수 씨도 이제는 한계라고 말합니다.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버티기보다는 지금 이제 마지막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최선의 어떤 마지노선을 걷고 있다고 좀.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은 하루하루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문만 닫으라고 하니까 시간을 도둑맞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 부채가 엄청 쌓였어요. 단계가 내려가 다시 문을 연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걱정입니다. 쌓여있는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을 하고 감당을 할지 그게 좀 막막하죠. 수능이 끝나고 가장 붐빌 시기지만 PC방은 텅 비었습니다. 사장 최완순 씨는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며 폐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계속 빚을 내서라도 지금까지는 버텨온 건데 버티다 이제는 버틸 기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철거 비용이 부담돼 폐업도 쉽지 않고 문을 닫더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를 폐업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할 게 없잖아요 또. 그러면은 빚을 뭘로 갚을 거예요.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한 카페도 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테이크아웃을 기점으로 완전히 뚝 떨어지죠.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단 다 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문 여는 것 자체가 지금 손해인 상황이거든요.
힘든 1년을 보낸 이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다시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새해는 당연히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가 이제 끊기고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수백, 수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아찔한 위기를 막아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모범적으로 방역했다고 질병관리청이 직접 꼽은 곳들 이효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 한 건의 추가 감염자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60만 명이 다녀간 종합전시장 킨텍스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한 여성.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접촉자는 수백 명에 달했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에서 신설한 080 안심 전화로 확진자의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일산 서구보건소는 확진자의 사진 등 기본 정보를 킨텍스 측에 즉각 보냈으며 킨텍스에선 CCTV를 통해 확진자를 찾아내 이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이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했습니다. 오시면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체류를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체류했던 그 모든 CCTV를 전부 다 확인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 놀랬죠.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다녀가는 분들까지 막지는 못하는 상황. 신도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최소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1시간가량 예배에도 참석했지만 교회 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열 확인과 QR코드 출입자 기록, 교회 내 좌석 간 거리 두기,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라는 기본 수칙을 지킨 덕분에 2차 감염을 막은 겁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도 역학조사를 처음 이렇게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준수사항이었습니다. 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서 환기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에선 어김없이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단 감염 위기를 넘긴 사례의 공통된 핵심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즉 원칙에 충실했다는 거였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제주항 북서쪽 2.6km 부근 해상에서 선원 7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39톤급 저인망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해 주변 해역을 수색하고 있으며 아직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m 안팎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토대로 재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도 늦었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책임 수준을 대부분 낮춰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처음 한자리에 모였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정부안이 새로운 불씨가 됐습니다. 우선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개념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중대재해는 1명 이상 사망인데 정부안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완화해 내놨습니다. 재해의 책임을 묻는 대상은 기업의 안전담당이사로 국한하고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책임 대상에서 원청을 제외했고 법 적용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유예하자며 시행 시기도 늦췄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 조항에서 완화된 의견을 낸 겁니다. 정의당은 기존의 민주당 안보다도 후퇴했다며 정부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19일째 단식을 이어온 산재 피해 유족들은 여야에 호소하며 회의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법위를 2인 이상으로 하면요 95%가 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안을 정부안이 그거 아니라고 가져왔어요. 야당에서 꼭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나 그거 핵심적으로 논의해 주십시오. 논란을 거듭한 끝에 기존의 중대재해 개념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 나머지 쟁점들은 다음 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본회의 일정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원내대표님들께서 합의하셔야 되는 거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소위는 하여튼 충실하게 지금 법안 소위를 하고 있고. 내 탓 공방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미뤄오던 국회를 보며 산재 유가족들은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탄생하지 않을까 우려. KBS 뉴스 김비치랍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어둠이 내린 저녁, 가로등이 켜진 퇴근길 풍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밤을 보내게 되겠죠. 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이유는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숨져 영영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국회 앞에 놓인 작은 어린이들의 신발 또한 노동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는 부모들이 앞으로 노동자가 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노동하며 채워가는 시민들은 사진과 신발을 통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15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상규명이 누락된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뒤 성추행 피해자 측은 4년간 동료와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현직 서울시 직원들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전보 요청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 7명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등의 의혹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피해자와 피고발인 5명, 참고인 26명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고인이 돼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15명에 대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289개 여성단체가 모인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인사고충이나 성고충을 호소한 사실이 규명됐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진상규명에 관한 부분은 누락된 채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점에 대해 매우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됐던 서울시 전 비서실 관계자들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방조죄를 주장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